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모두가 의심할 때 득점과 경기력으로 대답해왔습니다. 6경기 동안 이어져 왔던 무승의 늪에서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영국 현지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의 파트너십이 빛난 점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자 옛 토트넘의 에이스 해리 케인에 이어 토트넘의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매디슨과의 호흡이 살아나면서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의 조합을 통해 토트넘이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신문 보도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분석,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공인한 현지 언론의 반응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신문 스포츠란 일면인데요. Bunch of Fives, 5골이 폭발했던 이 경기에 대해 헤드라인 뉴스로 꼽았던 데일리 스타의 기사 내용입니다. 스퍼펙트 레스폰스, 토트넘의 별명이죠. 스퍼스와 퍼펙트를 합성한 단어를 통해서 토트넘이 완벽한 반응, 완벽한 반등, 완벽한 대응에 성공했다라고 보도했는데 5골이 터진 이 많은 골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이 슈팅 장면을 가장 크게, 가장 중요했던 골로 소개를 하면서 보도했고요. 이 경기 평점도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에게 나란히 9점을 주면서 두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똑같이 데일리 미러에도 실렸고요. 더 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대중신문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도 NG 감독에게 안도감을 줬던 승리를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찢어놨다. 이런 좀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 역시 현지 평가에서 클리니컬하다라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클리니컬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옮겨지기가 애매한데 보통 이제 임상적이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잖아요. 임상 실험처럼 정말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고 정교하고 정확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매우 정확하게 아주 결정력이 뛰어난 확실한이라는 의미로서 손흥민 선수가 근거리에서 정말 정확한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했다며 이 득점 장면 크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를 주간 베스트 11으로 선정했는데요. 16라운드 경기 아직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여줬던 이날 1골 2도움의 미친 활약을 넘어설 공격수가 없을 거라고 이미 예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 역전승을 이끈 결승골의 주인공 아마드가 오른쪽 공격수, 또 뉴캐슬의 머피가 왼쪽 공격수로 선정이 됐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르, 노팅엄의 앤더슨, 에스턴빌라의 맥긴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주목할 점은 매디슨이 사실은 또 많은 매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함께 받았고 또 이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지만 정작 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에게 더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주간 베스트 11 공격수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통산 18번째로 사우스햄튼을 상대했던 경기였는데 11번째 승리를 이끌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역대 가장 많은 승리를 뽑아낸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로 14번 승리를 거뒀고 흥미롭게도 그 다음이 10번의 승리를 거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려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골대의 공격 포인트 자체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유일하게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에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또 한 팀을 상대로, 단일팀을 상대로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됐는데요. 통산 13골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기록한 것도 한 팀 상대 최다골, 또 본인의 신기록을 세운 것이고 8번째 도움을 올린 것도 최다 도움 기록입니다. 그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은 상대는 10골을 넣고 있는 레스터 시티고요. 두 번째로 많은 도움은 에버튼을 상대로 또 웨스트햄을 상대로 6개의 도움을 올린 것입니다. 많은 골과 많은 도움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안겨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이제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100번째 경기에서 득점을 한 그런 의미 있는 골이 되기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경기 이상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가 역대 19명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20번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 19명의 명단을 보면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를 지켜보는 팬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들, 정말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 입성 선수 앨런 시어러를 비롯해 맨유에서 활약했던 웨인 루니,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 그리고 맨유의 트래블 멤버 중에 한 명인 앤디 콜이 있고요. 첼시의 미들라이커 프랭크 램파드, 토트넘 레전드였던 저메인 데포, 그리고 현재 현역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쟁 중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있고, 또 맨시티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세르히오 아구에로, 아스널의 왕 티에리 앙리, 또 토트넘에서 활약했고 맨유에서도 활약했던 테디 셰링엄, 최근 영국 방송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레스 퍼디난드와 리버풀의 로비 파울러, 아스널과 맨유에서 활약했던 로빈 반 페르시, 현역 선수죠.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 리버풀과 맨유에서 활약했던 마이클 오원,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 또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로비 킨, 그리고 많은 팀을 전전했던 저니맨이죠. 니콜라 아넬카, 그리고 첼시의 레전드였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등입니다. 이런 선수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자 또 한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 100번째 경기 득점 기록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레전드로 공인받는 과정에는 역대 득점과 역대 도움 순위의 상승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득점이 통산 125호 골이었는데요. 이 125호 골은 앞서 100경기 득점 기록을 달성한 프랑스 대표 출신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의 기록과 동률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공동 18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17위가 한 골 차이 126골을 기록하고 있는 로비킨이고, 또 16위는 127골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니까 올 시즌 안에 이 선수들의 기록을 따라 붙을 수가 있고, 또 현역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142득점으로 15위인데 커리어 안에 충분히 이 제이미 바디의 기록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탑 10 안에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남는다면 도전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10위가 토트넘 공격수 출신인 저메인 데포의 162득점이거든요. 현재 손흥민 선수와 37골 차이인데 아마 다음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 남는다면 데포의 기록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선수가 됐죠. 68도움인데 토트넘 선수로 두 번째로 많은 도움을 기록했던 게 데런 앤더튼의 67도움이고, 세 번째가 데스크라인을 형성했던 덴마크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62도움입니다. 그리고 통산 도움 기록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사우샘프턴전 멀티 도움으로 68도움을 차지하면서 역대 도움에서 이제 데런 앤더튼의 68도움과 프리미어리그 전체 도움 기록은 같아졌고요. 16위가 역시 맨유 레전드인 앤디 콜의 73도움인데 이 73도움뿐 아니라 현재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14위 애슐리 영의 74도움, 그리고 아스널의 왕, 하이버리의 왕 티에리 앙리의 74도움, 이 공동 14위 기록도 충분히 올 시즌 안에도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 12위인 에릭센과 테디 셰링엄의 76도움이라든지 현재 또 계속해서 기록을 추가하고 있는 리버풀의 살라가 11위 78도움이거든요. 역대 도움 10위가 바로 잉글랜드를 대표한 오른발 데이비드 베컴의 80도움입니다. 베컴의 도움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도움 기록이 이제 1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 기록도 충분히 커리어 안에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역시나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관계자들과 팬들이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사우스햄튼이 러셀 마틴 감독을 경질하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플레이 분석에서는 제임스 매디슨이 어떻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니까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플레이들이 또 손흥민 선수와 연결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조명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골키퍼 셰이 기분이 매디슨의 플레이를 분석했는데요. 매디슨의 플레이를 해설한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매디슨과 손흥민의 파트너십이 빛났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과정 속에서 매디슨의 역할은 이번 경기는 존슨이 선발 명단에서 빠지고 클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면서
그 전까지는 메디슨이 클루세스키와 함께 두 명의 10번 역할을 맡을 때는 사실 8번 역할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면서 본인의 공격성과 득점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클루세스키가 오른쪽에 가서 뭐 사이드 역할을 많이 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치우쳐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벌려주고 솔랑키가 연계하면서 폭넓게 움직여줬을 때 많은 공간이 중앙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메디슨이 중앙 전방 지역에서 본인의 득점력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셰이 기브는 메디슨의 이 선제골 득점 상황은 마치 그가 레스터시티에서 뛰던 시절에 포켓 위치로 불리는 이 10번 자리, 뭐 9.5번 자리라고도 볼 수 있죠. 처진 공격수 자리를 자주 차지했을 때 그 플레이를 떠올리게 한다며, 토트넘에 와서 최근에 조금 미진해졌던 것이 득점에 관여하는 역할보다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연계를 하는 이제 기점 플레이를 하는 역할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본인의 영향이 떨어졌고 또 본인의 체력도 떨어졌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역할을 겸하면서도 플레이의 자유도가 높아진 게 좋은 결정이 됐다. 특히 존슨이 없었던 게 좋은 결정이 됐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오른쪽 사이드에서 스펜스가 공을 몰고 잘라 들어오고 솔랑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고 클루세스키가 사이드에 벌리면서 중앙 공간을 메디슨이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사이드로 벌리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는 우도기가 들어와 있죠. 그러한 가운데 스펜스가 잘 뚫고 들어와서 메디슨 쪽으로 스루 패스를 딱 찔러줬고, 메디슨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을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교류를 잘 마무리했는데, 셰이 기브는 메디슨이 한동안 토트넘에서 선발 선수로 뛰지도 못했었고 또 본인의 역할인 10번이 아닌 위치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오늘 경기는 선발로 뛰었고 10번 자리에서 뛰면서 전반 시작 순간과 전반 종료 순간에 득점을 하면서 5대0 승리에서 첫 번째 골과 마지막 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스펜스의 플레이도 브릴리언트, 눈부셨지만 메디슨의 피니시도 브릴리언트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온 메디슨의 좋은 장면은 모두 다 손흥민 선수와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골 장면인데, 이번에는 클루세스키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메디슨이 오른쪽 사이드로 벌리면서 서로가 역할을 바꿨죠. 그리고 그 두 선수 사이로 스펜스가 들어와서 수비를 유인하는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메디슨이 스펜스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2대1 패스를 시도하고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고 스펜스가 원터치로 돌려줬을 때 메디슨이 이 공을 받고 멀리서 얼리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를 보고 쭉 올려줬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안쪽에 사르도 침투하고 있었고 솔랑키도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꼭 뭐 손흥민 선수를 노렸다고 볼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길게 쭉 뽑아준 크로스이기도 했었고, 이 크로스를 중간에 장신 수비수인 베드나렉이 건드리거든요. 건드린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게 했던 행운도 작용을 했다고 셰이 기브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상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겨냥한 것 같았다. 사실상 어시스트한 셈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워낙 정확하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급의 패스로 또 세 번째 골을 만든 장면인데, 이 장면은 메디슨이 보통 10번 역할과 8번 역할을 번갈아서 하는데 심지어 6번 미드필더 역할까지 맡았다. 특히 이번 경기는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모두 없는 가운데 미드필드 구조에서 6번 자리에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베리발에게 맡겼었는데, 베리발 혼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메디슨이 뒤로 더 많이 내려와서 그 역할을 겸하도록 했던 점도 메디슨의 영향력을 높이고 또 메디슨의 장점을 잘 끌어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미식축구의 쿼터백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메디슨이 지금 그레이의 패스를 받아서 센터백의 패스를 센터백과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와서 받은 이후 딱 둘러보는 장면이 나와요. 공을 받기 전에도 둘러보고 받고 나서도 둘러보면서 전방 왼쪽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바로 보고 바로 연결해줍니다. 이런 속공 패스, 빠른 타이밍의 롱 패스, 정말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도 좋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어디로 오는지, 동료의 위치, 상대 수비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더니 골키퍼와 센터백의 사이 공간으로 크로스 패스를 딱 올려줬고요. 클루세스키가 니어포스트로 움직일 때 솔랑키가 뒤로 들어가면서 베드나렉과 경합하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솔랑키의 슈팅 시도가 베드나렉이 긴 다리에 걸리면서 잘렸어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클루세스키가 밀어 넣었죠. 셰이 기브는 사우스햄튼 팬들 관점에서는 그들의 수비가 이 공격 상황을 너무 느리게 반응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할 수 있겠지만, 메디슨이 빠르게 전개 패스를 또 롱 패스로 연결했던 것이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까지 좋았다라고 평가가 나오죠. 그 다음 장면, 득점이 된 장면은 아니지만 손흥민과 메디슨이 얼마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우샘튼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서 이번에도 메디슨이 6번 미드필드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공을 몰고 들어가게 됐는데 1대1의 거의 경합 상황이었어요. 아리보도 공을 확보할 수 있고 메디슨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반반의 기회에서 발을 쭉 뻗어서 툭 치면서 아리보의 뒤쪽으로 공을 밀어넣고 가속하면서 공을 따내거든요. 이때 옆에 있던, 특히 오른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도 함께 뛰는데 흥미로운 게 메디슨이 중앙으로 뛸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로지르면서 움직이고 쿠루세스키는 오른쪽에서 그대로 속도를 가져가고 뒤에서 솔랑키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이 어디이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수비를 벌릴 수 있고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메디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메디슨도 손흥민 선수의 동선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때린 왼발 슈팅이 골키퍼의 손끝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지만 이 장면도 거의 득점이 되었어야 하는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메카치 골키퍼가 너무나 대단한 선방으로 막아낸 것이다라고 셰이 기븐 골키퍼도 설명을 합니다. 스펜스가 사이드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을 밀어주고 또 한 번 메디슨이 6번 위치까지 내려가 있다가 8번 거쳐서 10번 위치까지 또 올라가요. 마지막 전반전의 장면이었죠. 5대0이 된 장면인데 소니와 메디슨이 파트너십,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는 면모가 대단했다. 앞선 그런 장면들이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플레이를 이제야 너무나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둘이 함께한 2년차 시즌에 와서 이제는 정말 손키의 듀오만큼의 합이 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줄 정도였는데, 셰이 기브는 이 첫 골 장면 때처럼 메디슨이 포켓 위치로 잘 들어갔던 위치 선정도 얘기를 했고, 또 BBC의 현지 중계방송 코멘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아웃사이드 부트 패스라고 얘기했어요. 축구화의 바깥쪽을 활용한 패스가 완벽했다. 물론 이 패스가 왔을 때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메디슨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지만 그 역시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패스도 좋았고 슈팅도 좋았고 둘이 다 좋았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디슨이 잉글랜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조명을 받았지만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과 평가도 그 못지않게 많이 나왔고, 또 저희가 신문 반응이라든지 다른 언론의 기록 소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 역시 정말 자국 선수 못지않은 인기와 또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개인 기록보다 강하게 원하고 있는 우승 트로피를 위한 중요한 도전을 바로 이번 주중 경기로 치르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또 유리한 좋은 환경에서 이 경기를 치를 수 있고요. 계속된 이 무승 과정 속에서 안방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던 토트넘이 사우샘튼 원정에서 보였던 경기력과 또 득점력을 이번 맨유와의 홈 경기에도 볼 수 있을지, 전반기 리그 대결 원정 가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3대0으로 이겼던 맨유인데 그때 팀을 이끈 테나 감독이 경질된 이후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의 맨유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 맨유와의 대결에서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도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어요.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리버풀과 홈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를 치르고, 누누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는 12월 27일 금요일 0시에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예상되는 12월 30일 월요일 0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 주전 경기에서 밀리긴 했지만 주전 공격수로 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테우스 쿠니아가 지금 징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경기 황희찬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또 맞대결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주목이 되고, 내년에도 또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1월 4일 토요일 밤 9시 40분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리고 만약 맨유를 상대로 카라바오컵에서 승리한다면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이 1월 4일과 1월 12일에 있는 주간 주중 경기로 1차전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4강전에는 리버풀 등 빅클럽과의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1월에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경기도 일정이 잡히게 될지, 또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타머스와의 FA컵 경기는 또 어떤 선수들이 나오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 한국 축구와 해외 축구의 모든 이슈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